철학책이 읽기 어려운 이유는 한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단어들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철학자는 같은 단어의 개념이라도 그것을 똑같은 의미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개념이 가지고 있는 여러 층위들을 하나씩 분해하는 것은 한 철학자의 사유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영상에서는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책들 중 하나인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몇 가지 개념들을 통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정신현상학은 감각적 확신으로 시작해 지각과 오성, 그리고 자기의식을 거쳐 이성에 도달합니다. 오늘 볼 부분은 바로 그 이성을 다루는 챕터의 가장 첫 부분, 이성의 확신과 진리입니다. 먼저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을 한번 볼까요? 의식, 사유, 자기 자신, 되돌아간다, 개별적 의식, 그 자체. 그 자체는 한국어 번역에서는 보통 즉자적이라고 옮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본질,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식이나 자기 자신처럼 아주 익숙해 보이는 단어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용되니 철학책을 읽는다는 것은 외국어를 처음 공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어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 헤겔에게 의식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어떤 대상을 의식한다, 즉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감각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고 있는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나뭇잎의 초록색도 보이고 가까이 가면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만지면 거친 촉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은 저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헤겔식으로 말하자면 나무, 초록색, 지금, 여기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단순한 감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의식의 작동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은 내가 보고 있는 초록색과 타인이 보고 있는 초록색이 완벽하게 똑같은 초록색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저 나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초록색이다 라고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서부터 의식은 단순히 감각으로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헤겔에게 의식은 단순히 대상을 받아들이는 비어있는 인식 주체가 아닙니다. 의식은 대상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성의 단계에 오면 아주 중요한 사실에 도달합니다. 자신이 찾고 있던 본질이 자기 바깥의 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역시 그 본질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 앞서 다룬 감각적 확신, 지각, 오성, 자기의식 등은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처음의 문장, 의식은 자신이 파악한 사유, 곧 개별적 의식이 그 자체로 절대적 본질이라는 사유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간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 표현을 다시 보겠습니다. 왜 헤겔은 개별적인 의식과 절대적인 본질을 같은 문장 안에 놓았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잠깐 헤겔 이전 데카르트와 칸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출발점은 생각하고 있는 개별적인 나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의 존재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것은 데카르트가 의식의 확실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겔의 문장에서는 이 개별적인 의식 옆에 절대적인 본질이라는 말이 함께 등장합니다. 데카르트의 명제는 모든 인간의 경험과 인식이 어떤 보편적인 구조를 통해 가능해지는지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칸트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합니다. 개별적인 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무언가를 경험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먼저 필요할까? 그래서 칸트는 우리가 경험해서 얻는 것 이전에 인간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헤겔은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에서는 개별적 의식 자체가 그 자체로 절대적 본질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개별적인 나와 절대적인 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찾고 있는 진짜 본질이나 절대적인 것을 아직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의식인 거죠. 그리고 즉자 존재란 어떤 것이 다른 것과의 관계 이전에 그 자체로 무언가를 뜻하는데, 불행한 의식에게는 바로 그 즉자적인 본질이 자기 바깥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왜 그런지는 이후의 문장들을 더 읽어봐야겠죠. 바로 뒤에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운동은 해겔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후 변증법을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하나의 규정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부정을 만들어내고 그 부정을 통해 다른 규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개념이 고정된 정의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지금 문장에서도 개별적 의식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대상적인 극으로 세웁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자기와 대립하는 것으로 밖에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밖으로 나오는 건 역시 자기 자신의 운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완전히 낯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자신의 부정성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보편적인 것이 더 이상 자기 바깥에 있는 본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질이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극단이 중간을 통해 다시 관계 맺고 통일되는 해겔의 변증법적 운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겔의 변증법을 단순히 서로 반대되는 두 개념이 만나 하나의 합을 만든다는 공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규정이 자기 안의 부정성을 통해 어떻게 다음 규정으로 이행하는가입니다. 지금처럼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두 극은 이 운동을 통해 더 이상 서로 바깥에 있는 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개별적인 자기 자신과 보편적인 본질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앞에서 데카르트와 칸트를 통해 나누어 보았던 개별성과 보편성의 문제가 여기서는 하나의 운동 안에서 다시 연결되는 거죠. 그 결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모든 진리라는 확신입니다. 제목처럼 이성의 확신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해겔의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모든 진리라는 확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긴 글을 써나가고 있죠. 어떠신가요? 사실 해겔의 정신현상학은 개념 하나가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는 관계가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절대적인 것에 도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해겔의 문장을 다른 쉬운 문장으로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장 안에 들어있는 개념을 꺼내보고 왜 그런 개념들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따라가 본 것입니다. 결국 해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겔 이전의 철학자들, 특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철학, 데카르트, 칸트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해겔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했고 어떤 개념들을 이전의 철학자들과는 어떻게 다르게 사용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겔의 절대성이 플라톤의 이데아와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해겔의 절대성은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왔다라고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에게 이데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었는지, 해겔에서 절대적인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인지, 이 두 개념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하나씩 분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학자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개념들이 어떤 문제에서 생겨나고 다른 철학자에게 가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따라가면서 철학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